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혼녀입니다. 아직도 이런 말이 적응이 안 되지만요. 문득 생각해보니 이혼한 지 횟수로 몇 해 지났네요. 가끔은 제가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다는 것이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 아가씨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고 한동안은 제가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서 좋은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제 인생 이야기는 바로 제 이혼 스토리와 얄미운 동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섬유사업을 하시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철없이 자랐던 제가 운명이란 믿었던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천척박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했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남친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타지로 가다 보니 외로운 생각에 저는 이것저것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게임 동아리가 제일 재밌어서 컴퓨터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좀 이과 성향인지라 게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군요. 그렇게 게임을 취미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동아리 말고도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정모도 하게 되고 정모를 나가보니 게임이라는 공통 취미 때문에 즐거워서 술자리도 하게 되곤 했는데 그러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건축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는데 키도 크고 눈썹이 진한 그 사람의 외모는 딱 말 그대로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나와 다르게 뭔가 세련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몇 번을 만나 게임도 같이 하고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하다 보니 서로 연애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 계속 밖에서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을 자취방에 들이게 되었죠. 그러다가 실수로 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휴학 중이었던 때였죠. 저는 그렇게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저에게 아기를 포기하라고 강요도 하고 병원으로 끌고 가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한동안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3개월 후 아기를 낳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시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카드값이며 뭐며 형편이 안 좋은데도 항상 중고라도 외제차를 타야 하셨고 철마다 백화점에 드나들며 옷을 장만하곤 하셨죠. 그런 돈들을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계속 집안은 돈에 허덕였습니다. 남편 역시 돈이 있든 없든 일단은 자신이 쓰던 브랜드를 써야 하고 가구 하나도 저렴한 것을 사는 법이 없었죠. 아기가 태어나고 제가 아기를 키우는 데 몰두하는 동안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생활에 저와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큰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밖으로만 돌기 바빴죠. 저는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다가 지쳐서 잠들고 또 아기 칭얼거리는 소리에 깼죠. 그렇게 혼자서 내내 아기를 돌보다 보니 제때 머리도 감을 수 없었고 끼니 역시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손톱 하나 제대로 깎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에 볼일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시어른들은 가끔 아기가 보고 싶다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거나 오셔서 식사까지 2끼 이상 얻어먹고 가셨어요. 저는 웃는 아기 젖먹이랴 제가 젖먹이는 것을 빤히 민망하게 보고 있을 정도로 배려가 없는 시부모님을 치닥거리하랴 나중에는 정신이 멍하고 아무 의욕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과 육아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남편이 딱 그 짝이더군요. 육아도 시댁 식구들 치닥거리도 모두 제 몫이고 제가 친정의 발길을 끊었다고 사위 노릇도 전혀 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저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편하게만 살아서 제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지 많은 것을 누렸는지 몰랐던 것이었어요. 겨우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기가 2돌 되었을 쯤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설상가상으로 친정은 그새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섬유산업 공장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서 선유산업 자체가 예전 같지 않아졌고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기를 안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부모님을 찾아가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기를 데리고 자주 왕래하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처럼 구는 남편 대신 친정을 의지하면서요. 그제서야 답답하게 명체 끝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 가슴속에 쌓였던 것은 화병이었겠죠. 흔히들 육아 우울증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육아 우울증의 원인은 남편의 역할이 크거든요. 여자들은 자신이 아기를 키우면서 힘들 때 조금이라도 남편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위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때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평생 남편에게 서운함을 가슴에 품게 되죠. 밖으로만 나돌고 나에게 모든 육아를 떠넘기는 남편 말고도 저의 스트레스 요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건건 저를 비꼬고 조롱하려 드는 동서였어요.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기가 생겨 결혼을 해버려 결혼 당시 직업도 없었고 돈 벌 능력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의 동생 와이프로 시댁에 들어온 동서는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로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전공은 통번역이라고 했죠. 저는 동서가 처음 우리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온 날부터 동서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명절에 도련님이 갑자기 이번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토요일 점심에 식당에서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도련님이 소개한다는 여자친구를 갈빗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끼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아가씨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로 단정하게 입고 있더군요. 상당히 미인이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얼굴이었죠. 다만 치켜 올라간 눈매 때문에 여우상이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눈매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눈웃음 친다는 그런 눈이었거든요. 뭐 제가 마음에 들고 말고 하는 게 사실 별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요. 남편은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동생과 아가씨를 번갈아 보며 흐뭇해하더군요. 아가씨도 싹싹하게 인사를 하며 저희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껄끄러운 기분과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지만 어찌저찌 식사를 하고 있었죠. 둘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와서 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는 남편의 동생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생 모임에 갔다가 술자리에서 서로 죽이 맞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따로 만나게 되고 그러다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만난 지 6개월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오늘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이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라고 포탄 선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미국 유학까지 보내는 집안이니 집에 돈도 있고 형편도 안 봐도 좋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예쁘고 능력 있는 동서가 생긴다고 생각하자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시부모님 역시 예쁜 아가씨가 직업도 좋다고 하니 눈에서 아주 하트가 나오더군요. 저도 뭔가 마음은 안 좋지만 질투겠거니 하면서 그냥 손아래 동서가 될 사람이니 최대한 좋게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 화장실에서 일은 일어났습니다. 아가씨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고 난 후 저도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아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옆칸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통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니까. 돈 있는 척 외제차 끌고 다니더니 영 돈도 없는 집안 같다니까. 나 이 결혼해야 할까 심히 고민된다. 진짜 시어머니 들고 계시는 가방도 어쩐지 가짜 같아. 아, 그리고 남친형 와이프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내 형님 되는 거지? 직업이 뭔지 아냐? 무직이라고 무직. 대학을 중퇴했대. 아니 애는 키우고 있지. 가정주부? 그게 무직이지 뭐. 요즘 세상에 누가 애만 키우고 집에서 논다니? 진짜 대단하지 않냐? 얼굴도 두껍지. 외벌이로 어떻게 먹고 산다고. 뭐 형님이긴 하니까 억지로 웃긴 했지만 내가 상상한 그런 멋진 형님이 아니니까 영 마음에 들진 않지. 저는 순간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 목소리가 아까 도련님 여친이라고 인사한 그분 같더군요. 이렇게 바로 뒤에서 제 뒷담화를 하다니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대놓고 욕하는 것을 처음 들어서인지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문소리가 들리고 그 전화를 하셨던 분은 나가신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레 손 씻는 곳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거울을 보며 눈물에 애써 닦았습니다. 바보같이 애까지 낳고 저도 나름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앞으로 울지 말고 더 당당하게, 비록 직업은 없지만 내가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내 가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보여주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첫인상을 남기고 도련님은 식구들의 적극적인 찬성 속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셨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아가씨는 자주 시댁에 들렀고 저도 아기를 시어머니께서 좀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부모님은 그분이 무슨 말만 하면 웃으면 박수를 치고 오냐 알았다 알았다 하시며 벌써 며느리 대접을 톡톡히 해주시더군요. 심지어 제 남편조차 흐뭇한 표정으로 아가씨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열등감 때문에 이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인지 그분을 볼 때마다 제 기분이 너무 별로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바닥인지요. 이때까지는 남편을 그래도 의지하고 애정하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저의 우려를 슬쩍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말이야. 도련님 데려오신 그 아가씨 말이야.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좀 그런데? 아니, 지나치게 아는 척하는 것도 그렇고 좀 예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진짜 확실한 건 아닌데 내가 처음 만났던 날 식당에서 그 아가씨 바로 뒤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칸에서 그 아가씨가 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그런데 시댁도 못 산다고 욕을 하고 형님 자리인 나도 직업도 없고 대학 중퇴라고 쪽팔린다고 막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대화로 봐서는 전혀 교수님을 할 정도로 교양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무지 속물같이 보였거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내 동생이 좋다는 사람한테 네가 뭘 안다고 속물이네 마네야. 그리고 뭐, 우리 집이 돈이 없어? 그거 당신 생각 아니야? 남편은 대뜸 무슨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는지 제 이야기에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남편이 왜 저렇게 과잉 반응을 하나 싶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예비동생 이야기나 도련님 이야기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았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뭐라 한다고 결혼이 없던 일이 될 분위기도 아니었기에 그냥 최대한 뒤로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끝도 없이 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그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동서 심부름을 시켜대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인지 시간 강사인지 모르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대단한 분이시라 예비 동서는 결혼 준비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대놓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네가 작은 애 결혼 준비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네? 제가요? 음, 오늘 일단 이 스튜디오로 가서 액자 좀 찾아오렴. 글쎄 우리 최 교수가 수업이 많아서 가기 힘들다지 뭐니? 넌 어차피 애기 어린이집 가고 나면 시간이 남잖니, 응? 네. 저는 그렇게 집에서 멀고 먼 강남까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액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찾아오라는 액자는 크기가 너무 커서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제가 들고 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죠. 제 몸보다 조금 작은 액자를 낑낑 들고 억지로 콜택시 중에 큰 차를 불러 제 몸을 우겨넣은 채 액자를 모셔가자니 참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교수든 뭐든 나랑 똑같은 이 집안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다르게 하나 싶고 우리 친정이 망하지만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스스로 기가 죽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의 끝에 나 자신이 너무 못나고 초라하게 느껴져 혼자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친정이 돈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스스로 노력해서 직업을 가지면 된다고요? 저도 남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저 직업도 없고 친정도 힘들어져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저 자신이 싫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액자를 끌고 갔더니 집 앞에 와서 서는 콜택시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 저건 일부러 불러야 오는 큰 차 아니니?
너 왜 저런 차를 타고 왔어? 돈 아깝게. 아이, 어머니께서 액자를 오늘 좀 꼭 찾아와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는 없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거기 직원들한테 우체국으로 택배로 보내라고 하지 그랬어. 택배비보다 택시비가 딱 봐도 훨 비싸겠구만. 에이그, 너 이제 친정 형편도 안 좋다면서 돈 좀 아껴 써라, 응? 네.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잔소리만 잔뜩 들고 풀이 죽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의 결혼 준비 도우미 역할은 계속되었어요. 동서는 계속 낮에는 수업 때문에 바쁘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고 하기 싫다고 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바쁜 동서 대신 좀 이것저것 볼일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하면서요. 저는 액자 나르기에 이어 드레스샵 들리기도 해야 했습니다. 동서는 저를 드레스샵까지 끌고 가서 이게 예쁘냐 저게 예쁘냐 하면서 은근히 제 몸매를 까내리는 것이었어요. 형님도 드레스샵 오신 김에 드레스 한번 입어보실래요? 난 예약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입어 드레스를. 동서나 이쁜 거 골라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골라놓은 거라도 한번 입어보실래요? 기분 내실 겸. 아, 허리 사이즈가 안 맞겠구나. 안 된대요, 형님. 큰 사이즈가 없다네요. 그래. 형님, 그런데 요즘은 아기 엄마들도 다 날씬하던데 형님은 살 좀 뺄 생각 없으세요? 자기 관리도 요즘 중요한데. 아, 난 내 몸에 만족해. 너무 마르면 기운도 없고 나는 별로더라고. 아, 꼭 살 못 빼는 분들이 그런 말 하시던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예수업 못 들은 척 꾹꾹 눌러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드레스샵에서 굴욕을 참아내자 이번에는 가구를 고르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어요. 형님, 저는 호두나무 식탁을 꼭 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호두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좀 달라? 원론 모르세요? 응? 단단하고 식탁으로 쓰기에 좋아서 비싼 소재잖아요. 저는 그게 제 로망이거든요. 식탁 겸 책상 느낌으로 월럭 식탁을 놓는 거. 아, 그렇구나. 형님이 한번 인터넷 검색으로 월럭 식탁이 어떤 게 있는지 추려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요새 강의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애들 시험 성적도 내야 하고 진짜 확 일을 때려쳐 버릴까 봐요. 어머님이 저 대학 나간다고 무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관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쉬는 형님이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동서는 말끝마다 제가 집에 있는 가정주부라는 점과 동서보다 살집이 있는 몸매라는 점, 그리고 직업이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칭찬을 하는 듯하면서 까대더군요. 왜 그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은근히 서로 까는 거. 저도 여중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왜 좋은 의도만으로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동서를 공격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등신 같은 짓이었지만요. 액자 나르기, 드레스샵 따라가게, 그리고 가구 고르기까지 저는 동서의 결혼 준비 기간 내내 마치 동서의 비서인 양 결혼 당사자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잡다하고 귀찮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스드메 계약을 했던 웨딩 플래너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을까요? 그렇게 계속 제 결혼 준비도 아닌 남의 결혼식 준비에 시달리자 저는 가뜩이나 혼자 아기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정말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냈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머니께서 사사건건 계속 나한테 신랑 신부가 해야 될 일을 시키잖아. 왜 내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냐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남편은 갑자기 저를 물끄러미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무슨
그게 무슨 욕이야. 밖에 나가서 물어봐. 어느 시어머니가 아랫동서 결혼준비 심부름을 손윗 동서한테 시키냐? 짝. 순간 눈앞에 별이 번쩍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방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놀라서 울면서 저에게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하라면 할 것이지. 정신 차리라고 좀 때렸다.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지. 그 말을 남긴 채 남편은 울고 있는 아기와 저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때리고 나서 오히려 더 적반하장인 남편.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제껏 이런 인간을 내가 믿고 살았나 싶은 것이 그동안 보내온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맹목적으로 자기 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다니 시댁 욕을 좀 했기로써니 저한테 손찌검을 하다니요. 결국 저는 도저히 그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 밤에 벌개진 뺨을 붙잡고 너무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는 아기를 안고서 도망치듯이 잠옷바지를 입고 나오던 그날의 그 끔찍한 기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서 6개월을 남편을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일단 가서 진단서부터 다 끊어두었고 정신과 상담도 갔습니다. 날짜가 지나가자 생각할수록 분한 기분이 올라왔어요. 연애할 때는 저한테 사랑을 속삭이며 잘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제 뺨을 때렸다는 것. 그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며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각오했습니다. 그동안 아기도 전혀 돌보지 않고 항상 뒤로 빠져있던 남편, 돈 벌어 온다고 유세하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 한번 했다고 바로 제 싸대기를 때리는 남편,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시댁 이야기라면 이성이고 뭐고 없는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복종하고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제가 원하는 것이 있기에 계속 시댁 일에 끌려다니고 제가 집에서 아기를 돌본다는 이유로 마치 하인처럼 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기로 해놓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를 때리다니 부부간의 상호 존중이 없다면 더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아기는 이제 세 돌이 좀 넘어 막 엄마 아빠를 알고 말도 잘할 때였습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나는 그런 저의 보물이었죠. 저는 차마 아기에게는 아빠를 떼어놓는 것이 죄라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남편이 제 뺨을 때린 순간 이 결혼은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요. 또 남편이 저에게 어영부영 사과를 하고 아기를 안아올리고 은근슬쩍 제 곁에 와서는 별일 아닌 양 굴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때렸는데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지금 구는 건가? 저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죽을 만큼 저를 때린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면 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나중에 저를 원망하거나 아빠를 빼앗았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저는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시간이 흘러 도련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단 결혼식에 안 갈 수는 없었기에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결혼식에 참석했죠. 막 식장에 도착해서 남편과 예식장 좌석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저에게 손짓을 하셨어요. 얘야, 이리 와봐라. 어서.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급한 일이 있다는데 신부 대기실 좀 가봐. 응? 저는 그 길로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동서는 당시 유행이었던 머메이드 라인의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형님, 친구들이 축의금을 따로 주는데 제가 돈을 챙길 수가 없어서요. 형님이 제 옆에서 좀 축의금 받고 식권 좀 제 친구한테 챙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보통 신부 친구가 하는 가방 순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방 순위가 뭐냐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결혼식이 신랑 신부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손님을 치르는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신랑이나 신부 친구들은 당사자인 신랑 신부에게 축의금을 바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부 친구들은 미리 선물을 하거나 결혼 전에 이체를 하기도 하고 또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를 챙기는 신부 들러리에게 돈을 맡기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가방을 들고 있다고 해서 가방순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방순이는 보통 제일 친한 친구에게 맡기는 것인데 손이 동서인 저보고 그걸 하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동서 치닥거리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돈 봉투를 받고 식권을 나눠주었어요. 신부 친구들이 많아서 봉투를 몇 개 받았는지 정리도 못한 채 그냥 가방에 집어넣기만 했죠. 그리고 신부가 입장하고 나서 저는 가방을 잘 챙겨서 결혼식 내내 들고 있다가 나중에 신혼여행을 떠나는 동서의 캐리어에 넣어두었습니다. 동서에게도 문자로 동서 캐리어에 넣어두었다고 여행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서는 결혼식이 끝난 바로 그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해서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직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와 동서가 부탁을 하는데 갑자기 못한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결혼식까지 동서 수발을 들고 말았죠. 그런데 동서가 하와이에 다녀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서네가 신혼여행을 돌아와 시댁으로 인사를 오는 날이라며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도 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저와 신랑은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동서는 하와이에서 사왔다며 마카다미아 등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주고 하와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실컷 하더니 동서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그런데 우리 부부 하와이 가서 싸웠잖아요. 진짜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제 친구 중에 신랑하고도 엄청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썼다면서 축의금 편지에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맞추면 자기가 낸 축의금의 2배를 더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근데 그 친구가 형님한테 분명히 축의금과 편지를 줬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편지와 동봉투가 없는 거 있죠? 축의금을 50만 원이나 했다는데 형님, 못 보셨어요? 아, 아니요. 전 분명 봉투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가방에 넣어뒀어요. 정신이 하도 없어서 봉투가 몇 개인지도 안 세어봤는데 결국 그 봉투를 못 찾은 거예요? 진짜요? 형님이 진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봉투를 못 찾았는데 저희 그것 때문에 하와이 호텔에서 조식 먹다가 싸웠잖아요. 형님, 없던 일로 해드릴 테니까 혹시 그 봉투 가지고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네? 듣자 하니까 이건 사람을 무슨 도둑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동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아무렴 내가 동서 친구가 준 축의금에 손을 댔을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음이 안 가면 동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야지. 왜 돈가방을 나한테 맡겼어요?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이런 소리나 듣고 진짜 이게 무슨 꼴인지. 저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리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아기를 안고 일어나 버렸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주체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봐도 정도가 있지 제가 그 돈 50만 원을 훔치기라도 했다는 걸까요? 제가 씩씩대면서 시댁 문을 나서려던 때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첫째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 응? 저기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네가 진짜 용돈이 필요했으면 말해도 돼. 우리 다 이해한다. 응? 어머니도 제 말 끝까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직업이 없고 아기만 키우고 어머니 심부름이나 한다지만 그래도 도둑질 하겠어요? 정말 억울하네요. 저는 저를 붙잡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그만 쿵 하고 살짝 넘어지셨어요. 엄마, 괜찮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넘어진 어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잡으셔서 뿌리치다가. 우리 집안은 뭘로 보는 거야? 이게 보자보자니까. 남편은 갑자기 눈을 까집치더니 아기를 안고 있는 저에게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기를 안고 몸을 재빨리 뒤로 돌렸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그릇이 깨지면서 제 등에 유리 파편이 조금 스쳐 피가 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릇을 던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살을 섞고 산 저에게 이런 행동이라니. 저는 남편의 맛이 간 듯한 눈동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나한테 이런 폭력을 가하겠구나. 나도 우리 아기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겠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기를 소중히 안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 고속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저의 모습과 등에 상처를 보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밴드를 붙여주며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한없이 따뜻하게 저를 다독여주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은 제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지고 그동안의 제 결혼 생활이 전부 엉망이 된 듯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에게 다정하고 저를 존중하는 사람이었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시댁일, 특히 어머니 일만 엮이면 맹목적으로 변해 마치 제가 항상 모든 것을 다 시댁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통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자와 다시 합칠 수는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난생 처음 찾아가 본 법률 사무실에서 저는 젊은 여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이 많으셨겠다고 위로를 건네더군요. 그리고 일단 폭력에 대한 것은 진단서를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진단서를 떼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의 이혼이 가장 좋지만 상대방이 조건을 바꾸는 경우 골치 아파질 수가 있으니 조정 이혼이나 소송을 해야 하는데 조정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한다며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냥 소송하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1년여간 고통스러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한때 서로 사랑을 맹세하던 사람들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저는 아이의 엄마이기에 그 기간 동안 정신과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힘들더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아기와 제가 안정적으로 집을 얻고 생활을 하게 되자 그래도 제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친정 부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엄마 친구분 중에서 청소업체 대표님이 계셨는데 팀을 이루어 청소를 하는 일이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고 요즘 입주 청소를 찾는 수요가 많다며 저에게 청소 일을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 들어올 아파트 청소나 또 제가 속하게 된 회사에서 연단위로 계약을 맺고 맡아서 진행하는 건물 청소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성실히 일해가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기를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보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정리를 하고 나니 좋았던 점은 저도 그동안 시댁일을 살피느라 만나지 못했던 친정 행사에도 마음 편히 나갈 수 있게 되고 제 시간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보고 못 봤던 사촌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작은아버지도 뵈었죠. 작은아버지는 대학에서 박사를 따시고 시간 강사로 오래 강의를 하신 분이었는데 예전에 듣기로 교수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꽤 학계에서 인정받으신다고 종종 TV에도 나오시게 되었다고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뵙는 작은아버지가 반가워 꾸벅 90도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현정이 아니니? 그래, 소식은 들었다. 이혼했다지? 작은아버지는 저를 보고서 환하게 웃으며 이혼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남들 눈 신경 쓸 거 없다. 너 하나 마음 편하고 행복하면 돼. 잘 살 거야. 우리 현정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데. 저는 이혼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데다가 진심으로 제 앞날을 응원해 주시는 작은아버지 덕분에 눈물이 핑 돌아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다 괜찮다며 저를 힘껏 안아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결혼식 이후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작은아버지께 그동안 소원했던 것이 죄송해서 앞으로는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잘하면서 살자고 혼자 다짐을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가 주기적으로 청소하러 가는 큰 빌딩에 종종 점심 식사를 하러 학교 직원들과 들른다며 다음에 한번 점심 같이 하자고, 나중에 우리 학교 청소도 너희 업체에 맡아서 하면 좋겠다고 대표님 연락처 좀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는 청소일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대표님의 총애를 받아 전반적인 청소 의뢰 관리와 팀 관리를 맡고 있었고 조만간 사업체로 독립할 예정이었어요. 대표님은 자신이 너무 맡고 있는 일이 많으니 저보고 나가서 차려 팀을 더 확장해서 이 지역을 같이 관리해보자고 저에게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개업 준비하랴, 맡고 있는 건물 청소일이며 아파트 청소일을 하랴, 저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우리 업체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큰 빌딩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로비에도 여기저기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아 직원에게 청소를 맡겼더니 영 깨끗하지가 않아 제가 직접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어디선가 들어본 불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고 빌딩 지하에 맛집들이 몰려있어 인근 직장인이며 대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정신없는 와중이었죠. 저는 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딘지 귀에 익은 듯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역시나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얄미운 목소리, 동서였습니다. 동서. 어머,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직장 구하신 거예요? 청소 아주머니가 되셨네요. 동서는 의기양양하게 직장 사람인 듯한 사람들을 우르르 제 옆으로 데리고 와서는 아래 위로 청소복을 입은 저를 스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몹시 불쾌했지만 당당했게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동서에게 말했죠. 그래. 나 직장 구했어. 잘 지냈어? 형님,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빌딩 청소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화장실도 진짜 지저분할 것 같은데. 동서는 마음에도 없는 제 걱정을 해주더군요. 일이 많아서 바쁘니 그만 가. 형님, 그러지 말고 제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다 한번 이야기 잘 좀 해볼까요? 이런 힘든 빌딩 일 하시지 마시고 형님 우리 학교 청소하실 수 있게? 이혼하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사정 말하면 가만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동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저를 약올리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에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때도 참 궁금했는데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괴로운 나머지 그만 동서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제발 좀 가라고. 웅성웅성. 동서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자 놀랐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현정아! 갑자기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 사이로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분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을 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근처 학교에 계시다더니 바로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작은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총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총장님?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작은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 덥석 악수를 하시더군요. 잘 있었어. 우리 학교도 좀 맡아달라니까. 건강하셨죠?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 청소하시는 분가 아시나요? 동서는 갑자기 저와 작은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데 끼어들더군요. 작은아버지는 동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아, 그 통번역 강의 나오는 시간 강사였던가? 이분은 내가 아주 잘 아는 분이지. 청소업체 실장님이신데 내가 요즘 청소를 부탁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참고로 내 조카이기도 하고. 네? 동생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못 들었는가? 내 조카라고. 내 조카 현정이. 내가 조카 중 제일 예뻐하는 아일세. 다음 달에 청소업체 차려서 어엿한 대표가 된다네. 아마 돈도 자네 월급의 한 5배는 벌걸. 동수는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종종거리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뭔가 오래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못된 여우가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라고 잘난 척하던 동서의 정체가 고작 시간 강사였다는 것도 통쾌했습니다. 물론 시간 강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 본인이 자신이 정교수라고 강조를 하고 시댁에서 대우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통쾌했다는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이제라도 자신이 반성할 테니 다 잊고 재결 앞에서 잘 지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를 통해 들은 건지 넌지시 제 사업에 대해 묻더군요. 사업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냐고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폭력을 휘두를 때는 언제고 무슨 재결합이며 또 무슨 수입 타령인지. 웃기는 소리 말고 그냥 면접 교섭 때나 아이한테나 잘해줘. 우리 애 기죽지 않게. 저는 이제 아이 이야기 말고는 남편과 나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당신이 결국 끝까지 우겨서 소송하는 바람에 우리 애가 한부모 가정이 된 거 아니야. 네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참, 끝까지 뻔뻔하구나. 진짜 너도 대단하다. 매사에 남 탓하는 버릇 좀 어떻게 못 고치니?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또다시 정을 뗐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저런 놈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지.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네요. 여러분도 혹시 결혼을 앞둔 젊은 분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남 탓을 하는지, 싸울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성이 있는지 꼭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혼하는 꼴 나지 말고요. 저의 이런 골치 아픈 개인사와 다르게 제 사업은 나날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필수적으로 이사 갈 때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무조건 돈 주고 청소를 부르는 분위기다 보니 회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저는 이제 현장은 뛰질 않고 청소가 마무리되면 최종 점검을 하면서 남편이 인테리어 일 할 때 벌던 돈보다 몇 배나 되는 큰 돈을 법니다. 가끔은 남편 그늘 밑에 살며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에 감사하며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을 꿈꾸던 그때가 순진했다 싶고 그때 제가 가엾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마음이 참 이랬다 저랬다인 게 이혼하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일상에서 아빠와 함께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이집 버스에서 아빠 손을 잡고 내리는 아이의 모습이라든가 목마를 태워 아이를 데리고 가는 아이 아빠의 모습. 그런 것들이 가끔 어쩌다 이렇게까지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까 제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렇지만 어떤 선택이든지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숨쉬고 팔다리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두서가 없었죠? 벌써 가을이 되어 마음이 좀 그런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횡설수설하였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부디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제가 이혼을 겪으며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지금 그 지옥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저의 작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안 맞았을 뿐이니까요. 당신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또 소중한 사람이니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함께 힘내요, 우리. 감사합니다.